우리나라의 법이 그 제목 그대로 떡검은 부패다라는 이제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이제 매주 법에 관한 이야기를 아프리카 방송에서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부정부패 추방 시민회 시민단체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입법이나 사법이나 그 부정부패에 관한 많은 시민운동을 하셨던 박흥식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대표님이십니다. 그냥 부드럽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제목이 떡검은 부패다예요. 이제 떡이 법에도 들어가지만 떡잘, 떡검, 떡경찰 이렇게 해서 많은 부패가 들어간 곳이 많은데 이런 이게 법이 왜 앞에 떡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부패 추방실천시민의 박흥식 대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든지 먹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더 먹고 싶은 것이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동물에게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실상이 너무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또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야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시민운동 하시면서 많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정부패 추방 시민회를 만드신 것도 사연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시민을 막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민단체를 창설하게 된 동기는 저는 원래 서울 태생이고 지금 현재 나이가 65세니까 47년생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의 그 후광을 받지 못하고 셋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진학하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게 됐죠.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가가 사실 선진국가고 자유국가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업도 군대 가기 전부터 사업도 해보고 해서 많은 경험을 쌓다가 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특수한 보일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가지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신청을 했더니 정부에서 제가 낸 특허를 관보에 올려서 이 그 신기술 개발을 하라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그 상주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그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그 짓게 된 동기의 그 과정이 은행에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기성고에 의해서 이 돈이 지급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은행에서 국가가 통해서 옛날에는 은행 쪽으로 무슨 자금이 들어오고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그 이제 기업인들한테 자금을 주도록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삼성이나 네. 뭐 현대 이런 업체들도 거의 뭐 국가가 지원하다시피 하죠. 한 네. 그런 기업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저기 이제 부정부패 부추시대 박흥식 대표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정부의 자금을 대출을 정부가 받고 이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한 거죠. 네, 조금 옆으로 네. 가주세요. 네. 네. 아니 여기 조금 옆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 88년도에 이제 그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건축 허가를 내고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무려 이 인허가를 받는 게 한 100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데 따른 이 아주 불편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을 정책 자금을 가지고 내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받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부정이 뒤따랐는데 그걸 커미션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꺾기 자금 또 이제 적립시 목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예금을 아예 예비를 해서 그 예금을 예치해 두는 겁니다. 그걸 일명 꺾기 예금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공장을 짓다가 시설 자금을 이제 3차에 걸쳐서 받았었는데 갑자기 그 시공회사 하는 건설회사가 부도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사업 차질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이 시설 자금을 이제 다시 또 추가로다가 이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은행과 협의해서 했는데 시공회사는 또 돈만 달랑 받아먹고 또 공사를 또 중단을 해서 방법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공사가 또 2차로 중단이 되자 제가 이 시공회사를 바꿀래도 바꿀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 공사를 한 기성을 또 남겨주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런 문제가 겹쳐서 결국은 제가 건설회사에다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 위임금 7천만 원을 제가 공사를 들여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져서 이제 그 기성을 받게 됐는데 그 받는 돈이 건설회사 통장을 거쳐서 제가 받는 돈이 7천만 원인데 그걸 안 내주고. 근데 그렇게 안 내줄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죠. 예.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통했나 봐요? 그쪽은 좀 그 경제적으로 좀 이제 많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명제 관계가 아직 발효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가 1990년도 91년도죠. 91년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경험이 돈을 이제 꺾기를 당하게 되고 커미션을 요구하고 그래서 커미션을 이제 거절했더니 그냥 꺾기로다가 들어가서 저축예금을 부인 명의로다가 2,520만 원을 들은 것을 내가 이제 한 2주일 후에 이제 달라고 해도 안 줘서 부도 처리를 당했어요. 아, 이렇게 막 이 정부 자금을 통해서 은행에서 와도 은행에서 막 이렇게 하는 수가 있네요. 요새도 그럴 수가 있나요? 요즘도 아마 은행의 그 관행이 아직까지는 사라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그 제3금융권의 부산 저축은행 같은 것이 다 커넥션이라든지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는 내내 똑같은 문제죠. 직접적인 꺾기를 한다든지 예금을 갖다가 안 내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거는 예금 투자를 했는데 지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더 심각해진 거죠. 보장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도가 처리가 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도 처리를 처음에는 은행과 싸울 수 없죠.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인들은 은행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고의적인 부도를 당하고도 은행하고 어떻게 이제 살리려고 기업을 살려보려고 이제 은행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적색거래된 규제된 것을 풀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부도 처리된 어음을 3개월 안에 모두 해소하면은 황색으로 풀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없는 돈에 빚을 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3억 6천만 원 돈에 되는 어음을 다 회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이 그 당시에 이제 3억이면 예, 와. 이제 한 장짜리 이제 그 어음이 2,500만 원짜리인가 이제 그 어음을 회수를 못했지만 마지막 어음을 회수 못했지만 그 이제 그 어음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저거는 안 하고 보관을 증을 끊어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마지막에도 찾았는데 이러한 그 문제를 갖다가 은행은 풀어주질 않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은행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법적으로는 은행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업인은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생명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강한 은행이. 네, 은행이 돈을 퇴출 안 하고 뭐 신용을 갖다 하락시키면 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용등급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도 공생 공존을 하지 않으면 같이 크지 못한다. 이런 논리에서 그 이제 은행하고 그런 부패가 많이 이제 그 발생이 됐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서 협조를 하고 부패한 것을 그 제 성격을 좀 누그러뜨리고 아마 타협을 받다면 제가 지금 시민운동가가 아니고 기업가라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성격이 불의를 못 참고 또 타협을 안 보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그렇게 은행에게 그 이제 말려 들어가는 형식을 당하고 은행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그 부도 처리 난 것도 다 인정하다 싶은 그 19%. 그러니까 제가 쓰던 금리가 7.5% 금리인데 은행은 1.5% 수수료를 받죠. 그리고 6%는 이제 국가로다가 내는 자금이었었는데 그 부도를 인정하게 되면 19%를 갖다가 은행에 상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3배 정도 상계를 해줬어요. 제가 동결된 예금으로. 그랬더니 그것까지 다 회수하고 상계하고 이제 저한테 더 이상 이제 그 이익을 못 봐도 혜택을 못 봐도 이제 내가 더 이상 회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각서까지 이제 합리적으로 받고 나를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거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미 부도 처리가 돼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더 그 이제 도와주는 척하고 그걸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했을 때 나를 팍 내몰아 찬 거죠. 은행 자체에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상주에서 공장을 짓다가 서울로다가 올라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많은 이제 그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의 그 힘이 그 발휘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 경실련을 찾았던 게 93년도 찾았던 게 시민단체를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경실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경영실천? 예.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죠.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경제정의 그 경실련에서 처음에 93년도 9월 달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91년도 12월 달에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결국은 이제 은행과의 싸울 준비를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뭐 학자가 아니고 또 뭐 학문도 깊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중학교에 이제 뭐 그런 그 이제 실력 가지고 사실 그 청원서, 진정서 이런 것을 이제 민원서를 짜가지고 이제 처음에 낸 것이 금감원에다 냈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12월 그 말까지 그 대통령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진정서 내고 막 이렇게 이제 탄원서도 내고 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92년도에 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감독원은 억울한 사람의 그 뭐 자료를 찾아준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금융의 이제 은행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은행감독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를 2번 했는데 2번 내지 3번을 했는데 결국은 은행을 덮어주려고 하는 은폐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기각결정이 되고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경실련을 가게 됐는데 경실련에서도 결국 이 문제를 금융분쟁 조정 결정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짜준 것이 사실은 경실련이었는데 경실련에서도 이 문제를 결국은 풀지 못하고 94년도에 각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각하가 되니까 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95년도 생겨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고 거기에는 이제
경실련에서도 동참을 하게 됐고, 그래서 풀어보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풀지 못하고 경실련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슨 어디 여기 단체 저기 단체 막 찾아다니면서 이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그렇게 부정부패 실천 시민회를 본인이 경험을 하셨고, 이제 막 그 은행 지금 대표님께서는 은행권과의 싸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청원 뭐 이렇게 뭐 인권위 청원 다 들어갔어요. 네. 이제 제가 정권 쪽에서도 네. 이렇게 대기업의 기업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을 이렇게 죽이는 거에 대한 그런 구제 그런 거는 없었었나요? 분명히 있죠. 네. 은행감독원에서 하는 것은 재무부 산하의 은행감독원에서 금융분쟁 조정 결정이라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그 결정을 받으면, 제가 인용을 받으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은행이 시정되고 부도 처리가 잘못된 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 절차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기각되고 각하된 그 금융분쟁 조정 결정이 있는 한은 구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또 청원도 내게 되고 금융분쟁 조정 결정서를 파기하는 작업을 하게 이제 민원을 내게 되고 청원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부정부패 시민회의를 한 몇 년 정도, 15년? 20년? 제가 이제 경실련에서 95년도에 이제 뭐 쫓겨나다시피 제가 나와서, 95년 12월 달에, 12월 26일 날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이 또 출범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세중 한왕상 이제 부총리까지 역임하신 사람이 공동대표로 했고, 그때 황석하 덕성 대학교에 경제학 박사가 사무총장을 하는 그런 단체가 출범을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창립대회에 가서 그 단체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서부터 제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인 부정비리 고발사한테 상담위원을 담당을 하면서 모든 사건을, 민원인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정리하고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이런 일을 직접 하면서 제 사건도 이제 풀어보려고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였었죠. 이제 그러다가 또 그 단체도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대표라든지 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 대신 대표자가 돼서 발언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해주거든요. 결국은 당사자가 풀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변호사들도 또 선임하게 되면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다가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부가 거대한 정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타협이 되고 억울한 사람을 또 밀어내게 되고 또 사건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채바퀴 돌듯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청원 심사를 해서 의결을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못 끝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회를 제가 98년도 은행의 이제 소송 싸움을 이겨서 돈이 좀 받게 되니까 제가 시민단체를 오픈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추실이 창설됐죠. 옛날에 창설될 초기에 시민 활동하셨을 때 이 입법이나 사법 이런 민원의 문제랑 지금 현실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안 받아들인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단체를 오픈해서
뭐 제가 국방비리도 이렇게 그 감사원과 국방부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그 보내면은 그 일자에 맞춰서 바로바로 회신이 오고 또 이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회에다가 어떤 민원을 내도 회신 같은 게 지금 안 와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민원 처리하는데 아주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민원을 내도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이런 데에서 직접 감사를 국민이 어떤 사건을 접수하면 직접 감사해줘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면 갈수록 부패가 심각하고 이 국가인권위에 사건들이 처리가 안 된다. 감사원이든 어디든지 그렇죠. 뭐냐면 법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국가기관을 만들 적에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전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국민이 억울하다 그러면 진정청원 뭐 이런 것도 이제 행정부에 많이 다 내보고 하다가 이제 고소하고 고소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또 이제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소송에서 지고 다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억울한데 억울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을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가 되지만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도 거기서도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사항인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저희 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을 지금 저는 저희 단체가 적다 뭐 이래가지고 열약하다 이래서 지금 홀대하고 있는 거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치권에서 다루기 위해서 제가 우리 부추실에서 밝은 세상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진정을 해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이제 그 노동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지금 많이들 아시는 현대 여성 노동자, 아산 노동자 민원을 성폭행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부당해고가 돼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보건복지부 인권이 이렇게 핑퐁 하듯이 왔다 갔다 떠넘기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발명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안이나 이런 것을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게 되죠. 저도 이제 연구가기 때문에 발명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몇 가지의 법률안이 있는데 그 법률안이 지금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그 법을 시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법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형사소송법 234제에 보면 고발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안에 1조가 모든 범죄를 인지한 국민들은 고발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4조 2항은 공무원은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범죄가 인지됐을 때는 고발해야 한다라는 그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이렇게 낸 민원이 속에는 잘못된 부분의 범죄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사람이 무고로다가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범죄가 분명히 있는데 담당 경찰이라든지 검사가 이 문제를 고발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검이다. 네, 떡경찰이다. 제가 그래서 한국의 법은 떡법이다.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명명을 할 것이고 또한
떡법은 부패다. 아마 제가 이제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모든 정치권이라든지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사실 그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 들어가기 이전에 부패에 의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 현실을 따지자고 하면 여기저기 부패 안 한 곳이 없다. 부패 안 한 곳이 없다.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누군가 억울한 거를 하면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사고 돈이 있어야 또 다 되는 것처럼 또 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고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진정인이 국가에 정말 억울하다고 신문고라고 옛날에 북땅땅 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듯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신데, 일을 하시다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다가 그 아까 발견된 그 입법 이런 거를 지금 건의를 해도 안 받아들여준다. 그 법의 그 몇 가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 민원을 이렇게 벗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 이런 것 때문에 정진하시다 보면 이런 게 좋겠다. 이게 필요한데라는 그런 부분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작년에 저희 단체에서 재헌절을 기해 가지고 법소의 극복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열은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과제가 우리 고소를 했을 때, 국민이 고소를 했을 때 아까 형사소송법 234조에 대한 이항을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어떤 사건을 검토하면서 범죄가 인지됐을 때 고발권을 발동해서 기소를 해야만이 국민이 구제를 받는데. 경찰이 아니고 공무원인가요? 공무원도 고발권이 있죠. 공무원도 고발권이 그렇죠. 있어요? 행정 공무원도 고발권이 있습니다. 경찰만 있는 게 아니야. 예. 국민도 고발권에 있어서 고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도 공무원이 잘못하면 이제 범죄 신고 발동을 해서 예.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체포도 할 수 있죠. 그래요? 그거 몰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달으면 예. 두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공무원도 뇌물을 받았다, 목격했다. 그럼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남기면 그 체포 동의가 발동이 돼서 112 신고 이 범죄가 바로 그런 활동인데, 지금 국민이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이 범죄들이 지금 잠자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제로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토론회의 주제가 국민이 고소 고발권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점을 검찰이나 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재정 신청을 또 가게끔 또 법에 이제 잘못된 바꿔줬죠. 예. 재정은 이제 됐는데 재정 신청이 옛날에도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이 재정 신청가 더 이 사건을 풀 수 없는 걸림돌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한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게 있고요. 첫째고. 두 번째는 그거는 재정 그걸 넘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제도를 바꿔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신청 제도를 바꾼 데는 토론회를 해서 자료를 지금 현재 국회에다가 이제 제출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제 검토도 안 하고 법사위에서 지금 잠자고 있어서 지금 저희 단체에서는 거기에 사생결단을 지금 메고 있는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부패가 심각해지는 것은, 모든 범죄는 국민만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봉사하고 국민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범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냐?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거, 또 일거리가 없어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 이것이 국민들의 범죄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이제 사기 사건을 갖다 다루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니까, 안 풀어주고 그 문제가 억울하게 됐을 때 공무원들은 공소시효만
지나면 된다. 이런 안일주의에서 경찰도 그렇죠. 국가도 모든 범죄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공소시효에다가 딱 국한을 맞춰서 5년만 밀어버리면 모든 그 이제 사건들이 그냥 없어지고 그냥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그 저거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이것이 선진국가에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예. 지금 아까 성추행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지금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것은 국민과의 범죄 그 공소시효지 국가 공무원의 범죄라는 것은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단체에서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지시키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더 한 50%는 자동적으로 깨끗해지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발본 색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안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 이제 행정이나 이런 데서 처리가 안 되고 또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사법부에서 행정소송이나 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 가고 또한 행정법원에 가건도 해결 안 되고 그것이 이제 다 법관들의 부패, 법관들의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양다리 거치고 상대 측을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게 권력의 힘과 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빽이 없으면 진다.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을 가게 되고 손해배상을 가게 되고 이래도 법관들이 양심을 팔면 법관들은 모든 법관은 양심에 의해서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양심을 파는 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없애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려면은 공무원들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그 저거를 해서 저희가 했고 또 국민의 이제 이런 문제가 안 풀려졌을 적에는 이제 국회에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직무가 이제 진정하고 청원 제도를 국회에서 심사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60년 역사에 정치 역사에 국가를 배상한 청원 사건이 해결된 것이 별 없다. 아무리 올려도 그게 공개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어떻게 바뀌시면?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김은환 그 국회의원은 이미 발의가 돼 갖고 있습니다. 청원법에 대해서 발의되는 것은 국회법을 손을 봐야 된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청원법이 있는데요. 헌법 제26조에 의하면 국민은 문서로서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청원법에 헌법 26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원법에는 이 모든 처리 규정이 거기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 9조나 4조에 그런 문제가 이제 청원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대로 지금 현재 지키질 않는다는 거죠, 국회가. 청원법이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청원법이 지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원을 이제 국회에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제 청원법에 의해서 국회에 이제 계속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안 하는 동기가 4대에 걸쳐서 안 하는 이유가 국회법 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이 처리하는 방안에 있는데 이 국회 청원 심사 규칙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원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현재 청원을 마음대로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폐기가 그래서 4년이 넘기고 자동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칙 하나 때문에. 국회의 청원심사 규칙 때문에 이게 법에 국회법도 이제 안 따르는 거고 그 규칙을 교모하게 그 국민을 속이면서 그 청원을 심사를 안 하는 거죠.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18대 국회 전반기 사실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 김영호 국회의장을 그 이제 박계동 사무총장과 또 정무위원회 이런 국회의원들을 제가 고발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직무와 그 위원회 그 활동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관기관에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기관의 범죄 행위를 심사에서 고발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제가 234조 2조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부추실에서는 고발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더라도 계속 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또 고소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그 토론회에 들어갔던 그 두 가지를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입법을 바꿔야 된다. 세 가지. 네.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재정 신청 제도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가 범죄가 인지되는데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전에는 그게 시행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재정신청 형사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사실 이 재정신청 제도를 위원회를 국민심사위원회를 거기에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사실 그 재정신청 제도가 제대로 이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전이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검사의 제도를 심사를 하도록 왔다 갔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떠밀리고 그렇죠. 여기로 가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라. 맞습니다. 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또 무슨 재정 신청이 무슨 행정소송을 하는 다른 데로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제안이 되는 것은 재정신청 제도가 잘 안 되니까 법원에서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게 재판이 아닙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결국 결정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결정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면 법무부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대법원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그 재정신청 제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거기서 또 해서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소송으로 한 갈 번 수 더 있도록 돼야 이렇게 된다. 어떤 것이 제도를. 문제였던가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고발권 발동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재정신청 이게 재정신청제도죠. 두 번째가 또 공소시효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 이런 취지로도 하면은 또 저희 사회가 더 맑아지고 공직 사회도 더 투명하게 될 것이다. 부정공무원이 5년만 지나면 다시 면죄부를 주고 그러는 거를 없앤다 말씀이시고요. 세 번째가 그것을 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의원들이 면책권이 있습니다. 면책권이 있어요. 4년 동안 만약에 이제 범죄를 발생하고 4년이 지났어요. 들어가서 범죄를 했다. 만약에 공무원이 이것이 옷을 벗고 나와서
그 범죄 행위를 다루려면 공소시효가 다 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을 보면은 그러네. 사건 발생해서 공소시효가 지금 그 검찰에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바꿔야 된다. 공소시효를. 왜냐? 임기 끝나고 나와서 그때서부터 공소시효가 발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도 이런 공소시효 문제를 국민과의 토론을 거쳐서 이 폐지시키는 것 쪽으로 사실 가야 되지 않느냐. 이 공소시효 제도를 국민 대토론을 열어서 저희 단체에서 제안을 하면 법무부, 대법원, 뭐 이런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민들이 찬동하면 폐지시키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서 그걸 절대로 입법이나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문제로다가 청부 살인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아주 죽음을 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공개해야 돼야 신변 보호가 되겠죠. 또 세 번째가 무슨 얘기? 세 번째는 아까 국민이 억울해서 지금 진정을 내고 청원을 해도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대법원 판례를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사법부나 행정부나 이런 데서 처리가 안 되고 그거로다가 행정소송해봐 법대로 해라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 단체에서 만든 이 법안이 지금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법을 우리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그 사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 대법원 1991년 이제 8월 9일 선고 91루 4일 4195호 판결 진정 거부 처분 취소를 이제 내는 이 그 판결에 국민은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다 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읽어야 되는데요. 진정을 이제 수리한 국가기관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자량에 속하고 바로 이제 이제 판시를 자유자량이면 국가가 마음대로 한다는 예,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 그러니까 민원회신은 이제 이라는 그 제목의 통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아 그 취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청원권도 이미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법이 있는데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고 않고 있는 거죠. 그 판례가 더 높죠. 뭐냐면 법보다 판례가 더 중시하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 1990년 5월 25일 선고 90루 1458 판결 청원 심사 결과 위법 확인 이 사건에서 판시 사항을 보면 판결 요지가 헌법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 관서가 그 심사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아니라는 거네요. 뭐 통과 안 해도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를 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이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여기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 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판례 때문에 안 받아들여도 공무원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국가기관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국민시 안 되면 저는 국민이 왜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그 모든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변을 못할 겁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 법을 조금만 개정해도 우리들이 진정이나 억울한 일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국가의 진정도 할 수 있고, 뭐 제도도 바꾸고 판례 중심이 아닌 진짜 법 위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또 부정을 안 한다면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부처실에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이제 부처실에 들어온 사건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억울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김성래라는 이제 그 피해자는 어처구니 없게도 부동산 사기꾼한테 걸려서 그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사기꾼이 구속이 돼서 이제 실형을 받자 그 이제 사기꾼의 처가 이제 김성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 원하는 그 합의에 의해서 돈을 줄 테니까 그 합의를 좀 해줘, 그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꾸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좀 거래 관계고 끊고 그 사건을 이제 끝내버리려고 합의를 해주게 됐는데, 이 김성래 씨는 뭐 국가유공자의 이제 뭐 가족인데 사실 이제 학식이 없다 보니까 글도 잘 모릅니다. 숫자도 셀 줄 모릅니다. 이게 이제 나이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먼저 다 해주고 합의금을 뒤에 받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합의금으로 받은 그게 이제 사건이 거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 대금 잔액이고 하나는 이제 그 형사 고소를 해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대여금이 또 있어서 이 두 가지인데, 대여금 몸목으로는 700만 원 받았고 또 부동산 대금 잔금으로는 200만 원을 받았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몇천만 원 받아야 되는 걸 900만 원을 이제 목을 져서 2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 사기꾼이 나오자마자 그 이제 부인을 시켜서 고소를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공갈죄로. 공갈을 쳐서 합의금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박을 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게 이제 그 법의 상식적으로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의금이 그 공갈죄 그 협박을 해서 받게 됐는지 그런 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아니다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서 공갈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 안 차고.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됐느냐.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기관에 이제 김성래 씨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허위 사문서 이제 위조다, 막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허위 사문서 위조 그 이제 행사를 뭘만 지적을 했느냐면은 이제 김성래 씨는 대여금을 해주면서 이자 문목으로다가
그 백지 영수증을 12장을 또 발행을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위조를 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그 형사법원, 민사법원에 대가지고 이거를 형사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사법원에서는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부동산 대금 잔액을 사기친 걸 잔액을 줬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수사를 하다가 이제 그 김성래 씨가 이제 공갈죄로 이제 몰리기 시작을 했고 검사가 그걸 알면서도 죄를 받은 영수증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그 장석화라는 그 아주 그 국회의원까지 이선을 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양심을 팔아먹고 사기꾼을 도와주니까 공갈죄가 된 것이죠. 검사도 거기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조상철 검사가 장석화 변호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재미난 게 밝혀진 게 있는데 대여금에서 김성래 씨는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이제 약속금을 발행한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62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게 62장이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갈죄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된 이제 그 수사에서 이거를 밝혀주지 않아서 결국은 공갈죄가 된 겁니다. 왜? 받을 게 많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공갈죄가 안 되거든요. 피해자는 받을 돈이 많은데 어떻게 900만 원 받았다고 그게 공갈죄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받을 게 몇천만 원인데 이게 바로 그 입증입니다. 이자도 못 받고 받을 돈이 몇천만 원이나 되는데 거기서 900만 원 받았다고 한 묵에 져서 900만 원 받았다는 게 어떻게 공갈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 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를 안 한 것이 서초구청과 또 이 그 검사가 서울지방 검사가 있는데 이 문제를 현재까지 안 풀어줘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 단체에서 작년에 법소의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한 자료에 증거로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뤄주지 않고 12월 이제 초까지 정기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단체는 바로 고발을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까지 하시려고. 그래서 그 진술 얘기는 더 구체적인 건 당사자한테 좀 듣기로 하시죠. 저는 이제 그 대강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 문제점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뭐가 위법이고 뭐가 안 좋은 거고 그 고발까지 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억울하셨던 그런 순간 아니면 정말 힘들었던 점 이제 어딜 가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글도 모르고 아까 숫자도 모르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처구니 없게 진짜 공갈죄를 그 재판 과정에서 좀 크게 좀 떳떳한 나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제 재판장에 이제 그 검사실에서 불러서 그 조사를 또 받게 될 때도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조상철 권사님께서 저를 불러놓고 이제 삼재대면을 했습니다. 그 부인 이재신이라는 과천시 그 부동산의 그 주인이 그 이재신 사기꾼인데 그 부인을 시켜갖고 합의를 하게 맹글어 가지고 아까도 대표님께서 하셨지만은 진짜 그 내가 자기한테 그 합의한 동기는 공탁금을 500만 원을 걸었더라고요. 자기 신랑이 구속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공탁금이 500만 원이 걸려 있어서 난 공탁금이라는 그때는 공탁금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찾아가라고 그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찾아갔죠. 왜 500만 원만 그 공탁을 걸었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 땅 카페에 대해서도 받지도 못하고 보상을 해주려면은 네 마누라가 그때는 마누라가 아니었고
합의를 할 그 공탁에 500만 원이 걸려와갖고 이걸 무슨 뜻으로 이걸 500만 원을 걸었는지 그걸 확인하러 갔더니 그때만 해도 그 이재신이가 감옥에 갇힌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그 아무런 그런 정황이나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는, 그리고 법원에서도 안 왔다는 얘기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사를, 배정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형사를 했는데, 그 변호사가 제대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민사를 깔끔하게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요. 그래서 그 배정한 변호사가, 내가 이게 또, 형사치가 벌을 받았는데, 그 200만 원을 또 안 줘, 땅값에 대해서 200만 원을 안 줘서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장석화 변호사가 그 가짜 영수증에 벌 받은 영수증을 갖다 도장을, 장석화 도장을 찍어가지고, 손바닥만 하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판사실에 갖다 줬더라고. 나중에 이제 기록을 떼어보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거 보고서 무조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이겨서 그것이 이제 패소가 됐죠, 이제 그 200만 원. 일반적으로 한쪽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증거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죠. 양쪽을 불러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500만 원을 걸어갖고 신랑한테 이제 찾아가갖고 부동산 과천시 백두빌딩 1층에 그 부국 개발 그 이재신을 찾아가서 여기 이재신 씨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영자라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나 여기 사장 이재신을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재신 씨는 지금 해외에 가고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만나줬다는 그렇지. 얘기시죠? 네. 해외 가고 없어서 그럼 언제 오느냐 해외 갔으면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언제 올지도 기약도 없이 갔다. 그래서 그게 저거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은 아쉽고 그래갖고 그 공탁금을 500을 그냥 찾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날 찾던 날 그 부인이 나를 그 이튿날 찾아왔어. 찾아와갖고 공탁금 500만 원 찾으셨죠? 그러면서 찾으셨으면은 합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은 크게 걸립니다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황당해갖고 아니 나는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당신이 왜 여길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그 합의를 하려면 당신 신랑이 본인이 와야지 나 당신은 모르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그날 이제 늦게 와갖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당신 신랑 해외 갔다며 해외 간 사람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나 그 합의 못하니까 가라고 당신 신랑한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내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가서 그날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간다고 하면서 가더니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일찌감치 또 그 부인이 찾아와갖고 자기 신랑 대신 제가 이렇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 테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인가요? 장석화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내통할 정도면 뭐 이렇게 뭐 도움을 주고받을 정도면 굉장한 무슨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 사람네들은 부동산업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사채놀이까지 하면서 만약에 그 사채 쓴 사람이 그 돈을 이제 못 갚을 경우에는 아주 부동산을 송두리째 뺏어 먹는 그런 아주 그 치안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 사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재산 뺏기고 뭐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동산 사기범들도 극심하다는 건가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부동산을 둘러싼 아주 사기 범죄들이 횡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부동산을 하려면 임야다 토지다 그런 거 다 전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뺏어 먹으려니까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그 문제는 사안마다 아주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또 이렇게 사기도 많이 치고 그 돈으로 매수를 하고 그런 게 횡행했다는 얘기신데 가장 힘들었던 게 누가 나를 옆에서 안 도와주는 그런 거셨잖아요.
변호사를 10사람을 선임했습니다. 돈 준 변호사가 4사람인가 5사람 되고요. 그 돈만 해도 꽤 많겠어요. 네. 사건은 그 900만 원짜리 조그만 사건을 갖고 그 한 사람이 500만 원, 또 그게 또 한 번에 안 되면 또 다음 변호사 찾아가면은 또 그 사람이 400만 원 달라고, 또 찾아가면은 또 500만 원 달라고, 또 찾아가면 4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돈을 그때만 해도 제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그래도 좀 융통할 수가 있어갖고 변호사가 달라는 대로 깎지도 않고 저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에 대한 고소장 하나도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또 답변서 하나도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아주 지게끔 나를 아주 그냥 망하게만 써놓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호사에 대해 항의를 하면 왜 그만큼 대가를 줬으면 변호사도 이 의뢰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내 사건을 잘 봐주지 않느냐 이러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은 경찰관만 불러대요. 아, 경찰관만? 네, 경찰관 불러대갖고 한 서너 마디만 떠들으면 네가 여기가 어딘데 와서 하느냐, 네가 써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글을 나는 못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도 잘 못 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변호사님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잘 좀 봐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딴 건 몰라도 이 영수증에 대해서라도 좀 내가 이것이 억울한 거니까 이 영수증에 대해서만 좀 밝혀달라고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알았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변호사가 조사할 때 나오지도 않고 또 설사 재판장에 나와서는 장석화랑 우두 옆에 검사가 있으면은 다 아는 사람이겠네요. 네, 그렇게 있으면은 난 그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판사님께서 나한테 이제 말을 하면은 나는 분명히 내 옆에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라도 옆에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판사가 묻는 말에 상약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내 말에 전달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벌금을 일쓰면서 공갈죄로 400만 원을 받고 그래서 그날 내려오는데 그 안내원이 하는 법정에서 나 친구를 알고 있는 그 판사가 내가 판사님께 판사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저 여자 끌어내 그 고위형 판사가 그래갖고서 끌려서 이제 그 안내원이 날 끌고 이제 복도까지 끌어내놔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 안내원이 하는 말씀이 아주머니는 무죄를 받아도 현찮은데 이렇게 공갈죄로 심하게 받았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세요. 나를 위로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말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니 이걸 이제 그걸 가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변호사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요까지 걸 지고 왔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아주머니에 딱 해서 내가 깎아서 받을 테니까 400만 원만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00만 원만 가져오시오. 이래서 또 400만 원을 애들 통장까지 털어서 또 갖다 주면은 고소장 한 장 써갖고 그 고소장 쓰는 데 400만 원 들어간 거에 말하자면은 그 고소장 써갖고 남부 경찰서에 조사를 이제 갖다 접수를 하니까 이제 날짜가 되니까 날 부르더라고. 남부 경찰서에서 그 무고로다가 고소장을 써달라고 했더니 그 변호사가 써준 고소장도 그걸 보고 조사를 하는데 날 들어오라고 해서 며칠 날 갔더니 이 주봉이라는 그 담당 경찰관이 나를 김상래 씨냐고 그래서 예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대뜸 어떤 씨팔놈이 써줬어. 이 고소장 어떤 개 같은 놈이 써줬어. 이 주봉 담당 경찰관이 나한테 그러면 당장 무고죄로 집어넣을까 보다 나한테 그렇게 하면 돈 얼마 주고 썼어. 막 이렇게 나한테 막 항의를 해서 내가 근데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뻘떡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지금 당신 나한테 하는 소리냐? 당신 그 말 취소 못하느냐?
내가 억울해서 여기 저기 진실을 밝히려고 고소를 변호사님 선임해서 고소장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집어넣는다고 아직 죄도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를 끌어넣느냐. 빨리 조사하라고. 내가 빨리 조사하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가라앉아갖고 조사할 테니 앉으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내가 말한 거는 하나도 거기에 기재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써가지고 나한테 읽어봐. 내가 글을 모른다니까. 예. 응, 나한테 읽어봐. 그래서 저 글을 잘 못 읽는데 이걸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지가 뭐 읽는 척 하는데 그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왜 거기에 그 영수증 말이 안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 다음 그게 진술서 쓸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 이재신이는 그날 구치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러 내 가게에 온 것을 왜 안 물어보느냐. 누가 와서 합의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황당해갖고 했더니 이 진술서를 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진술서를 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으니까 이거 다 얘기하면 방송 못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경찰관도 이렇게 그 경찰관들의 태도도 문제고 사법부 변호사들의 이런 돈만 받고 이런 무자비한 이런 돈만 받고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어쨌든 하는 데마다 나 무시하고 내가 권사님께도 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말 좀 하게 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묻는 말만 대답해. 그러고서는 또 입 다물어. 나가 있어. 이렇게 해갖고 울분에 차셔서 나가 있어. 그래갖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고 그것이 너무 지금 제가 억울하고 그래서 또 재판장에 가서 또 말하려고 하면 변호사가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나도 안 쓰고 아예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왔으면은 상약해보다 그래갖고 또 이제 국선 변호사는 선임해갖고 또 내가 이제 항고를 했잖아요. 400만 원 일심에서 벌금 받고 항고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또 항고를 하니까 벌금이 200만 원으로 줄여줬어요. 이제 200만 원을 줄여줘갖고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 저는 지금은 상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디 200만 원 벌금 물고 예.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걸 지가 이겨갖고 공갈죄를 이겨갖고서 지가 이겨가지고서 아니 여기서 패소를 했죠. 그래가 당사자는 지금 흥분돼가지고 그래갖고 내 집을 또 900만 원을 갖고 압류를 해갖고 강제 집행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죠. 벌금을 물자. 이런 거를 강제 집행이 들어와가지고 벌금을 물자. 이제 상대 측 사기꾼들은 이제 장석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소송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승소가 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민사 소송을 해서 900만 원이 아니라 2,600만 원을 오히려 도로 밀어줬어요.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갈죄 뒤집어 쓰고 급전을 또 받은 돈보다도 더 많이 줬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경찰과 검찰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여태 안 풀어주고 그리고 또 제일 억울한 것이 아까 유가증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 국회에 이제 청원 우리가 이제 민원을 내 가지고 이제 있는데 토론 자료를 해 가지고 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하든지 아니면 이제 토론의 자료를 해서 민원 증인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 이제 법사위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김성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지금 방법이
지금 방법이 있느냐 하면 이제 그걸 해볼 건 이제 다 해봐서 있는데 결국은 검사를 고소해야 되고 처분을 안 한 검사를 해야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사람. 바로 이제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공소시효가 또 얘기를 하니까 공소시효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고발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단체에서 다시 공무원 담당 공무원 이제 경찰이나 검사를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자, 너무너무 억울하시고 내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머리 싸움, 돈 들어가고 내가 정말 배우지 못해서 이런 걸 다 하는구나 하는 이런 자격지심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한마디만 짧게 너무 길게 하시면 하여튼 나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나만 이렇게 당한 줄 알고 나왔더니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느껴서 그래서 제가 이 시민단체 부정부패에 찾아와서 이 사기꾼 줄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일이 또 잘 되셔서 어떻든 부정 공무원 아까 우리도 얘기했듯이 이런 공소시효 5년만 지나면 이런 부정을 저질렀던 정치인, 공무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다 5년만 지나면 이런 일들이 묻히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안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입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기 벌써 이 사례를 보면 또 나오네요. 또 하실 말씀 오늘은 거의 좀 한 시간이 다 돼갖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법의 부정과 공무원들의 부정과 정치인들 또 이제 부정 이렇게 안 받아주고 국회조차도 이런 청원법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김성래 씨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에서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걸 지금 안 들어주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려니까 우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 피의자를 보호하는 쪽에 수사 기록을 공개를 하질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투명한 그 사회에서는 공개를 초점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막을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저희 단체가 김성래 씨 사건을 계기로 수사 기록도 안 줘서 사실 서울중앙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지금 받았습니다. 전부를. 그래서 승소를 해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판례를 적용을 해서 수사 기록과 관련된 싸움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100% 공개를 해주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좀 국민을 위해서 수사를 해주시는데 초점을 하면은 좀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할까요?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목이 한국의 법은 이제 떡법이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떡법과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청렴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은 우선 국회가 입법부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제를 주제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저희가 이 평일 날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토요일 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한 2시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시나 3시 반쯤에 끝내는 걸로 1시간 반 정도 잡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떡밥이다. 떡밥은 뷔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청, 용산구청에도 좀 이거 사례를 좀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또 해드릴게요. 다음 차례가 가시면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이거로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정 뷔페가 우리가 떡잘, 떡검, 떡경찰 뭐 다 떡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법에 관한 것이 기강이 선다고 하면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검찰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재정 신청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 아예 민원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그냥 기각. 이런 거에 대한 차라리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적법한가 안 적법한가에 가름을 하고 그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법 개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분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글도 모르고 막 누가 위에 경찰이나 막 판사나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당해야만 됐던 이런 부정한 공무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5년이면 처벌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위법했던 거에 대한 법의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10년이 넘어가면 아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기 전에는 범죄 공무원의 범죄가 더 심각하게 발생이 공무원의 비리는 이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하고 세 번째가 청원법. 청원법을 지금 현재 아까 이제 판례를 진정하고 청원에 대한 통지 유무가 잘못됐어도 지금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제 판례를 파기하고 또한 이제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청원을 심사하도록 청원 심사 규칙을 단서를 국회법으로 좀 수정을 해서 그 청원법대로 똑같이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좀 투명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목소리가 국회에 받아들여진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은 정말 어렵죠. 저도 법 그러면 한글도 우리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한자가 막 날아다니고 이러면 법하면 정말 어렵고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당하면 또 억울하고 이런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잘 세우냐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을 바로 세워야지 이런 정치인, 부정 공무원, 부정 이런 사법 이런 것들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